이거는 위스콘신의 유방암 예측하는 데이터 셋이었고요. 네, 여기서 저번에 요청드렸던 게 여기 있던 모델들, 로지스트 퀘기, 랜덤프레스, KNN, 디시전 트리, 그 다음에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 SVC랑 SVM이 있었죠. 그 다음에 거기서 중요 피처 5개 뽑아가지고 스케일링 한 다음에 학습단에 비교해보는 거. 항상 로직은 동일합니다, 이거는. 이 로직은 딥러닝도 똑같고, 중간중간에 이제 시각화를 잘 해줘서 데이터 통찰을 얻는 게 중요할 거고요. 오늘 거는 이제 사용할 것들 보는 거죠. 매플랄리브도 있고, 지금 시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킨런, 그 다음에 우리 사이킨런 리니어 모델 앙상블, 그 다음에 KU 가져야 되니까, 원하는 모델, 다 임포트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셋은 내장 데이터셋도 있지만, 우리가 캐글 데이터셋을 의도적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열이 다르죠. 다이아노시스. 내장 데이터셋은 여기에 이제 자동으로 0하고 1로 구분되어 있는데, 원본에 있는 캐글 데이터셋은 여러분 가공되어 있지 않은 로우 데이터이기 때문에 연습을 위해서 이 데이터로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로드라는 헤드를 찍어보면 피처가 33개가 있어요. 보면 여기에 이제 Y가 되는 거죠. Y가 되는 거고 밑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제 M이 악성이고 B가 양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후에는 이거를 라벨링 코딩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하드 코딩을 해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돼 있고 보면은 이렇게 열이 있어요. 여기 보면 원본에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처리를 할 겁니다. 이따가 지금 로드한 부분 끝났죠. 1번 끝났고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다른 행들은 널이 없는데 여기에 다 널이죠.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 날려줘야 될 거고 다 수치형 데이터인 게 확인이 됐고요. 얘 빼고 얘도 원래 수치형으로 써야 되는데 이 데이터 셋만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데이터 로드에서 구조를 좀 살펴보고요. 위에서 언급했던 id랑 아까 언네임드에는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열을 픽스를 해가지고 열 방향으로 인플레이스 2로 이렇게 옵션을 줘야지 열이 삭제가 돼서 데이터 프레임에 반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계속. 그래서 두 개 날려주고요. 그러면은 두 개의 피처를 제거해 준 거고 드랍.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맵 함수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요? B는 0으로 M은 1로 바꿔라. 라벨링 코딩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간략하게 한 줄로도 처리를 할 수 있겠죠. 데이터가 별로 없을 때는 이런 기법을 써서 전처리를 해준 부분이고 전처리 했더니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M이 악성이니까 M이 악성이니까 1번이 악성 0은 그냥 양성인 거고 1은 악성인 거죠. 정상적으로 바뀐 거 볼 수 있고 지금 보면 31개니까 피처 2개 날라간 거 확인할 수 있죠. 아까 있었던 언네임드 32 사라졌고요. 그래서 잘라본 다음에 디스크라이브한 부분 디스크라이브는 우리 수치형 데이터 말하는 거죠. 수치형 데이터.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제가 지금 이거 꺼놔서 안 볼 수 있지만 분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악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양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심하게 불균형하진 않다. 실제로 심하게 불균형할 경우에는 오늘 아마 나올 거예요. 심하게 불균형할 경우에는 우리가 좀 튜닝을 해줘야 돼요. 데이터셋을. 근데 이 데이터셋은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 다음에 지금 20% 테스트 셋으로 나눠주고요. 이거는 다 이제 많이 했으니까 조금 익숙하시죠? XS 당연히 Y가 다이가노시스가 정답이니까 얘를 빼줘야 되는 거고 Y는 얘가 정답이니까 얘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길이를 출력해 본 부분이고요. 네, 먼저 SVC. 그래서 소프트 벡터 머신의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만들어주고 학습시키고 예측해서 매트릭의 어큐러시 스코어를 찍어봤더니 91.23%가 나왔다. 똑같이 얘도 디시전 트리, DT로 만들어서 예측해보고 찍어봤더니 88%. K유수로 찍어봤더니 92.98. 얘가 좀 더 높네요. 그래서 모델을 단순히 만들고 피팅하고 예측하는 건 단순하죠. 예측할 때는 반드시 테스트 셋으로 해야 되겠죠. 테스트 셋. 요거는 여기 보면 뭐 이터레이션 숫자 때문에 제가 뭐 주소가 적어둔 것 같은데, 원래 2000년에 3000으로 제가 바꾼 걸로 기억합니다. 최대 반복자를 결정하는 인자니까요. 지금 로지스틱 획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하는, 그래서 0과 1로 쓰는 이집 문제에서 사용을 했었고, 저희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얘를 사용했더니 94. 굉장히 지금 써준 거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왔죠. 랜덤 포레스트 90.98. 얘가 똑같네요. 피처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판다스의 시리즈, 여기서 모델의 피처 임포턴시스. 그래서 여기에 어느 30, 지금 우리가 31개 피처 사용했죠. 31개 피처 중에서 어느 피처가 가장 중요도가 높은지를 출력해주는 부분입니다. 위에서부터 또 높은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5개를 담아가지고 탑5 피처스라는 변수에 담아주고요. 여기서부터는 피처 5개만 적용을 해서 모델을 만들고 예측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SVC가 얼마였죠? SVC가 91.23이었는데 똑같네요.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모델 그대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학습과 끝났을 때 성능을 좀 높이기 위해서 크로스 베리에이션 추가한 부분이죠. 네, 크로스 베리에이션 추가하니까 뭐 이렇게 나왔고, 근데 이제 평균을 찍어보면은 뭐 비슷할 겁니다. 크로스 베리에이션 하는 부분은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함수 사용하면 이렇게도 간단하게, 이게 더 적으니까요, 줄이. 이렇게도 출력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 지금 말했던 여기 있는 모델 다 넣어가지고 포문으로 돌려서 한 번에 출력하게끔 만든 거죠. 크로스 베리에이션까지 적용을 해가지고요. 그랬더니 가장 높은 게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아예 집어넣기 전에 스케일링을 통해서 인덱스 스케일을 통해서 표준화를 시킨 다음에 걔를 트랜스폼 해가지고 피처 5개에 대해서만 새롭게 구성해서 출력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밑에 안 찍었나? 하나를 더 한 게 있었는데 걔를 하면 97%까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한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의 성능을 높일 수가 있다. 다른 거 뭐 특별한 건 없었고, LGBM의 래퍼를 사용해서 피처 중요도를 뽑으면 피처 중요도가 좀 달라지는데 그 피처를 뽑으면 성능이 좀 더 올라가더라. 그거였어요. 이거는 지금 주피터가 딴 데 있는 것 같은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 거 리뷰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오늘 거 가셔서 4-8 보도록 하겠습니다. 4-8. 베이지안 최적화가 나오는데요. 보도록 하고, 얘도 약간 이론이 좀 있어서 살짝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이퍼 파라미터, 학습 때 사용되는 파라미터가 아닌
학습이 끝나고 나서 튜닝할 때 쓰는 파라미터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드 서치가 제일 처음 나왔었고, 랜덤 서치도 잠깐 설명드렸었고, 오늘 나오는 게 이제 베이지안 최적화 튜닝 기법인데, 얘도 이제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튜닝할 방법이고, 보통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 보통 얘네 두 개를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각각의 장점을 이용해서 얘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라디언트 부스팅 기반 알고리즘은 하이퍼 파라미터 개수가 많고 범위가 넓다. 범위가 넓으니까 일단 속도도 느려지고, 그렇죠. 리소스도 많이 잡아먹겠죠. 파라미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리드 서치 같은 경우는 다 곱해줘야 되는 말이에요. 다 5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그 다음에 크로스레이션까지 하면 여기까지 CV까지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횟수만큼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11,500회에 거쳐서 학습하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행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교차 검증까지 진행하면 CV 횟수만큼 더 곱해져서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드 서치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 걸려요, 일반적으로. 직접 해보신 분들은 체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지정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 데이터셋이 작을 때는 괜찮지만 데이터셋이 많으면 속도가 엄청 느려진다. 랜덤 서치는 그리드 서치 대신에 랜덤하게 수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수행 시간은 줄어들지만 최적 하이퍼 파라미터를 검출하는 데는 조금 태생적인 제약이 있다. 왜냐면은 정해진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랜덤으로 선택을 한다고 한들 이게 과연 최적일까라는 의문점이 있죠. 엄청 크기가 크면 거기서 이제 랜덤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피처를 고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클 때는 조금 괜찮지만 작은 데이터셋은 그리드 서치라든 랜덤 서치라든 조금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얘는 그냥 랜덤으로 서치를 해준 부분이고 얘는 우리가 수색하듯이 촘촘히 찾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 방법 모두 이터레이션 중에 이터레이션 반복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최적화된 활용을 할 수 있는 좀 제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게 베이지안 최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성비가 좀 좋은 거죠. 최소한의 시도로 최적의 답을 찾아야 하는 경우 개별 시도가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 있고 베이지안 최적화는 알려지지 않은 블랙함수 형태 찾고자 하는 거를 최적의 입력값을 통해서 반복해서 찾아내는 방식. 그래서 베이지안 확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베이지안 확률이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후 확률을 계산해 가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받았을 때 최적 함수를 계속 예측해 나가는 모델을 개선해 나가면서 최적 함수 모델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뭐 대체 모델 흡수 함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림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관측을 하면서 최적의 값을 계속 찾아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입력값을 바꿔가면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부분은 사용하는 법, 그리고 인자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우시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우시안은 정규 분포를 얘기하는 거죠. 트리파르전 이런 걸 있긴 한데 이것도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옵션으로. 얘도 옵션으로 있고 얘도 옵션으로 있고 트리파르전 같은 건 좀 나오긴 하지만 트리별로 추정자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트리별로. 그래서 우리 하이퍼 파라미터 할 때는 공간을 설정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이포피티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인자가 있는데 이거는 소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밑에는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잠깐 인자를 오늘 예제에 나오니까
딱히 볼 필요 없겠네요. 예제부터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HP로 가져왔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함수들은 범위였어요.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스텝이겠죠. 우리 레인지 함수나 어레인지 함수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 용어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니까요. 그렇죠. 푸니폼, 유니폼, 랜드인트, 로그 유니폼, 초이스 이거는 우리 자동으로 사용했던 거고 앞에 이제 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이라 보시면 되고 거의 함수 이름이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얘도 최소값, 최대값에서 Q의 간격을 가지고 설정하는 거. 유니폼은 최소, 최대, 정규분포. 랜드인트는 최소, 최세하고 얘를 정수값으로 만드는 거고 얘는 로그가 들어있다 보니까 로그 값으로 정규분포 만들어주는 거. 초이스 같은 경우는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랜덤 쓰여 있는 거랑 조금 얘는 다르네요. 초이스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뭐 진위로 할 거냐, 엔트로피로 할 거냐 설정할 수 있고 문자나 숫자가 섞여 있을 때 뭘로 할 거냐 이 정도 보면 돼.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 보죠. 우리 공간. 그래서 x 공간을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1스텝으로 y축은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 1스텝으로 만들어주고 네, 프린트 이거는 한번 찍어볼까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긴 하지만 프린트가 지금 안 보이니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이너스 10부터 1스텝 y는 마이너스 10부터 19 1스텝 다음 여기는 목적 함수를 정의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스테이터스 OK라는 건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건 API 했을 때도 스테이터스라는 걸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X는 어쨌든 X고 Y는 Y 그 다음에 위에 리트벌에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0Y를 리턴해 주겠다. 여기 보면 하이퍼 파라미터에서 얘는 3개를 가져왔습니다. F 및 뭐 TP, 트라이얼스를 가져왔는데 F 및은 최적화를 실행한 함수, TP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리별 추정자가 될 거고요. 트라이얼스는 오늘 객체죠, 객체. 객체인데 이제 뭐 프로세스들을 담고 있는 객체 보시면 되고요. 넘파이 그래서 객체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F민으로 여기에다가 인지를 넣어서 만들어 줬어요. 여기에 펑션은 뭘로 할 거냐? 목적 함수로 할 거다. 공간은 위에 정해놓은 공간. 알고리즘은 뭘로 할 거냐? TP에 서데스로 하겠다. 맥스이브. 몇 번을 입력할 거냐? 최대. 여기 보면은 최소값을 반환하는 최소 변수값 5번을 일단 시도하겠다. 트라이얼스는 트라이얼스 밸류. 스테이트는 랜덤으로 만들었네요. 만들었더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수행한 결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루스가 마이너스 224 베스트는 x가 마이너스 4.0 y는 10이 나왔다. 지금 5번 했을 때 얘기하는 거죠. 20번으로 바꿔놓고 여기서 테스트 했더니 마이너스 296 x는 2.0 y는 19.0 그랬고 보면 이렇게 로스가 나오고 스테이터스 이거는 성공 여부를 말하는 키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라이얼스 객체에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20개가 들어있죠, 20개? 아까 20번 시도를 했으니까요. 이거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있는 리스트들을 이제 조금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거죠.
x, y 여기 있을 때 로스.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엑스부스트에 이제 얘는 끼워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엑스부스트로 모델 만들어 보고 거기에다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데 하이퍼 OPT를 이용해서 활용을 해본다는 얘기죠.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그리드 서치가 아닌 베이지안을 최적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똑같은 암 데이터셋, 유방암 데이터셋 가져오는데 얘는 내장 데이터셋으로 가져온 거죠. 가져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이아고니시스가 타겟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고, 그래서 타겟 Y값 빼준 거죠. X는 빼줘야 되고 Y는 타겟 열을 가져가야 되니까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간단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처음에 80%를 트레인셋, 20%를 테스트셋으로 분류하고 그 와중에 트레인셋을 다시 9대1로 분류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검증셋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검증셋을 만드는 이유는 학습하고 있는 도중에 학습 여부를 또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데이터 스플릿 해주고요. 여기서도 사실 찍는 게 중요해요. 몇 개로 분류가 되는지. 렌 함수, 랭스 함수 사용해서. 여기서는 위에 만들었던 간격을 좀 설정해줬네요. 5에서 20까지 1간격으로, 1에서 2까지 1간격으로, 0.01에서 2까지, 그 다음에는 0.5에서 1까지. 그래서 공간을 탐색할 수 있는 인자들을 담아놓은 변수를 만들어주고요. 여기 크로스 베리에이션, 여기는 XGBoost 하고 있으니까 XGBoost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피티. 여기에 목적 함수 안에다가 지금 담아놨네요. 여기에 분류기를 넣어줬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위에 만들어놓은 인자들을 하나하나씩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이걸 만들 때 여기 안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렇죠? 하이퍼 오피티 옵션을.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안 했었죠. 그 다음에 어큐러시 측정하는 거, 크로스베이저 3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리턴 결과는, 여기 어큐러시에 로스를 출력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함수 정의한 거니까 정의해주고, 위에 마찬가지로 f 및 tp 트라이어스, 트라이어스 객체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제 목적 함수를 넣어줬죠. 얘가 지금 요거잖아요. 이 안에 지금 분류 모델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간, 어느 공간 탐색할 건지 알고리즘 정해주고 최대 반복 횟수, 맥스 이버스 정해주고 거기에서 랜덤 함수 넣어주고 베스트가 얼마인지 뽑아주는 부분. 정의는 아예를 안 넣었네. 그러면 50번 반복이 되면은 베스트를 뽑아서 출력을 해주겠죠. 그래서 베스트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런레이트도 조금 구체화돼서 이제 나왔죠. 맥스 스텝스랑 민차일드 웨이. 밑에 것도 찍어봤더니 0.54 위에 거죠. 위에 건데 지금 라운드 함수 중에 소수점을 좀 줄여가지고 찍어준 부분이고요. 요거는 우리 매트릭 찍는 함수 똑같죠. 여기는 래퍼를 사용했어요. 학습이 사이키넌하고 호환될 수 있게끔. 네, 여기에다가는 우리 위에서 정의해놓은 여기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구했잖아요. 얘를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피팅을 해서 예측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표까지 출력해 보면서 얼마나 좀 좋아졌는지 최종적으로 출력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수치죠. 정확도, 정밀도, 제한율, F1 스코어, AUC. 지금 똑같은 데이터셋으로 계속 한 거니까, 베이지안 최적화를 했을 때 성능이 이렇게 좋아지더라.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근데 뭐, 어큐러시 자체는 모르겠어요. 전에 이걸로 했을 때는 어큐러시만 97%가 나왔으니까, 극한으로 끌어올리면 얘가 97에, 얘네도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 정도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 머신러닝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과제에서도 어느 특정 어큐러시나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튜닝을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예제가 좀 많아요. 부지런히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4-8이거든요. 4-9 보도록 하겠습니다. 4-9. 4.9. 4.9가 산탄데르 분류 모델일 겁니다. 산탄데르. 얘도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조금 다른 결의 데이터 셋인데요. 그러면은 타겟은 똑같이 우리가 Y겠죠, Y. 근데 불만족 고객이 1이고 만족한 고객이 0이래요. 게으르는 뭐죠? 왜 설명이 이렇게 안 나와있지? 이 산탄데르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스페인의 어느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행 만족도? 그거를 나타내는 건데, 이제 이진분류죠. 영화가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얘도 뭐 대회가 있긴 한데, 아무튼, 어떤 여행에 대한 고객 만족도 데이터 셋이다 하고,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피처들이 가져왔는데, 엄청 많아요. 지금 보면 371 칼럼.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모르는 엄청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칼럼명도 조금 알아보기 쉽지 않고 저기 뭐 고객을 말하는 건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어느 특수 문자가 껴있기 때문에 지금 라틴로 인코딩을 해서 가져왔어요. 이런 거는 유럽에서 쓰는 문자들 막 이런 거 이런 게 껴있으면은 잘못 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인코딩해서 가져온 부분이 있고요. 얘 데이터 셋도 지금 올라가 있을 거예요. 트레이 산탄데르가 있을 겁니다. 걔를 받아서 좀 보도록 하죠. 용량이 많나? 많을 것 같기도 하네요.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56.6메가네요. 용량이 좀 많네요. 이걸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다운받으셔가지고 업로드해서 확인해보세요. 그 마운트 시켜서 관리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 타겟의 밸류 카운트 0가 1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1이 불만족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만족이 되게 높아요. 불만족은 별로 없고. 그렇죠. 사실 여행 같은 만족도 같은 거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는 건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데이터셋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걸 뭐 따라서 해야 되겠죠. 비율을 따져봤더니 0.04%밖에 안 됐네요. 굉장히 여기가 뭐 만족도가 높은 도시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간 불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데이터셋 분포가. 근데 요거는 좀 찍어봐야 될 것 같네요. 저도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거는 조금 잘라냈더니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이 데이터 셋을 보니까 뭐 요걸 정확히 봐야겠죠.
인포랑 디스크라이브 해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면은 거기 값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99만 9,999 이런 게 있으니까 얘는 리플레이스로 한다는 거예요. 뭘로 대처하냐? 2로. 2로 대처하는 이유는 데이터 분포를 보면 알겠죠. 그렇게 대처하는 부분이고 ID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으니까 드랍 해주는 거고요. 이거는 똑같이 그래. X랑 Y 나눠주는 부분이고 타겟이라는 칼럼이 있기 때문에 여기 타겟은 고객 만족도를 가진 열이 되겠죠. 그다음에 찍어보니까 76,020에 390, 369 굉장히 많네요. 데이터가 지금까지 했던 것 치고는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모델 스플릿 해주는 거 이거는 시켜도 되나? 네, 분류해서 봤더니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검정색까지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밸리데이션 세트 너무 많이 준 것 같은데 여기서 30%나 줬네요.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 셋을 8대2로 구분을 하고 그 8을 다시 7대3으로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까지 좀 밑으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전 스펙터랑 똑같이 XG 부스트 모델을 활용해서 여기서 모델 만들어줘. 에스티메이터는 500, 러닝네트 0.05, 랜덤 스테이트 주고요. 여기서 모델을 피팅하는 부분. 피팅을 하는데 우리가 리스트아핑 옵션을 줬어요. 그래서 100번만 수행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때 매트릭은 AUC. 여기에 지금 검증셋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렇죠. 검증셋 얘네가 들어있기 때문에 학습을 하면서 검증셋에서 테스트하고 학습하면서 검증 테스트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밸리데이션에 대한 로스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큐러시는 당연히 증가해야 되고 로스는 낮아져야 돼요. 이 단계가 되지 않는다면 모델이 잘못 학습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종료하셔도 됩니다. 변처리가 잘못됐거나 데이터셋이 꼬였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해봤더니 이렇게 어큐러시가 증가를 하고 있고 잘 떨어지진 않아요. 지금 보면 그쵸? 어큐러시가 일반적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원래 쭉쭉쭉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 원인은 뭐예요? 데이터셋이 지금 약간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만족 데이터는 엄청 많은데 불만족 데이터는 0.04%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리데이션의 어큐러시가 이거 로스가 아니네요. 잘못 봤네. 잘못 봤어요. 이게 지금 제가 로스인 줄 알았는데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올라가지가 않죠. 계속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올라가다가 오버피팅이 된 거죠. 지금 중간중간 떨어지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83으로 올라가다가 여기 떨어졌죠. 그렇게 되면 과적합 구간이 발생했고 원인은 데이터의 불균형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일단 그 다음 우리 전에 했던 거 하이트 OPT를 통해서 범위를 정해주고요. 목적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 위에 정해놓은 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크로스 베리션까지 3번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리턴하도록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고 그래서 봤는데도 결론은 뭐냐면 성능이 비교적 좋아지지가 않아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XGBoost의 플랫 임포턴스라는 걸 가져와서 피처 중요도를 뽑아온 거죠. 피처 중요도. 그랬더니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런 피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바38, 바15, 셀디움. 이거는 데이터를 이따가 좀 살펴봐야겠죠. 근데 피처가 너무 많아서
자, 같이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모델, LGBM으로 만든 모델. 위에서 데이터셋을 분류해놨으니까 지금 똑같이 그 데이터셋을 똑같이 사용을 하고요. 얼리스타픽 주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LGBM 모델에다가 퍼포먼스 튜닝 기법은 똑같이 하는 거죠. 범위는 좀 다르지만. 얘는 아마 출력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데이터가 좀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보세요. 저도 여기는 없으니까 돌려볼게요. 얘가 올바르게 올라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 봤던 게 리플레이스한 부분이었죠. 리플레이스라는 게 바삼. 바삼 보니까 최소값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4분위스 데이터를 보니까 다 2래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리플레이스로 바꿔준 거죠. 여기 데이터가 오류가 좀 있는 거죠. 오류가. 그래서 바꿔준 부분인 거고 그런 데이터가 되게 많았어요. 카운트를 해보니까 116개나 있었기 때문에 드랍하고 나서 사실 여기서 다시 찍어봐야겠죠? 여기서 다시 찍어보는 게 좋아요. 드랍 했으니까 여기서 해야 되는 여기 학습이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들어오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올리신 다음에 돌려보세요. 그냥 이 데이터셋을 알아보니까 그냥 여기 피처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익명화된 데이터셋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도시에 대한 고객 만족에 대한 여부로 조사한 데이터셋인데 다 모두 익명 처리가 된 거예요. 피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의 문제는 아마 여기 어큐러시에도 대회 제출할 때 아마 규칙도 어큐러시로 안 받고 아마 AUC 이런 걸 받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ROC 곡선으로 평가한다고 나오죠. 그런 것도 있네요. 순전히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피처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인명화 됐다는 건 암호화가 됐다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디스크라이브로 수치를 보고 전처리해서 평가해야 되는 어떤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이 한 종류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돌려놓으시고 이거 금방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런 유형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GPT에 쓰니까 자꾸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조금 헷갈려서 좀 찾아봤는데 맞네요. 피처들이 다 암호화 되는 게 맞아요. 여기에다 리턴할 때 마이너스 1 곱하는 거는 위에 음수값이 나와서 그렇죠. 여기 음수값이 나오면은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데 음수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양수로 바꿔서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1 곱한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낼거 4-10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훈련은 계속 돌려놓으세요. 이제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 셋인데요.
신용카드 사기 검출한 데이터 셋이고, 얘도 이제 이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간략히 살펴보면, 데이터셋 정보, 그래서 고객이 구매하지 않은 상품에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사기 거래를 식별할 수 있는 걸 중요하다. 이런 데이터셋은 사실 실제 실무에서도 많이 쓰는 데이터셋이어서 물론 뭐 시스템적으로는 이 인공지능을 태우는 거는 MLOps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지만 분석가 측면에서 좀 보자고 하면 어떤 은행의 거래 내역 이런 걸 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입력했을 때 걔가 사기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좀 판단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좀 되겠죠. 여기서는 28만 4,807건이래요. 그래서 492건의 사기가 발생을 했고 이 데이터를 구성을 해놓은 게 되겠죠. 여기서 뭐 PCA 변환을 한 숫자 입력 변수만 포함된다. PCA 변환이라는 거는 우리 차원 축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처들만 있고 그리고 V1, V2, V28은 PCA로 얻은 주요 구성 요소다. 변환되지 않은 거는 시간과 금액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어마운트는 양이니까. 클래스라는 게 우리 Y가 되겠죠. 사기인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이다. 얘 같은 경우는 클래스 불균형이 좀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보면 요만큼 중에 492건이 불균형한 데이터니까 상당히 조금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데이터셋이 용량이 좀 커요. 100메가 좀 넘는 것 같은데 로드에서 활용해 보시고요. 오늘 거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 찍어 보니까 시간이 있고요. 근데 얘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로 되어 있지 않고 시간이 좀 있고 여기에 사기인지 아닌지가 나오죠. 아까 보니까 사기가 1, 사기가 1, 정상이 0번이라고 합니다. 진단하면 될 것 같고 얘네는 다 PCA를 통해서 얻은 값들 그리고 어마운트라는 게 있고 클래스가 있다. 어마운트는 거래 금액을 얘기한다고 하네요. 거래 금액. 아마 달러로 돼 있겠죠. 인포를 보니까 일단 뭐 결측은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고 클래스만 인트 오행어차피 Y니까 그래서 모두 다 수치형 데이터로 돼 있네요.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뭐 전처리 df라는 함수가 있고 카피한 다음에 타임을 빼주고 그러니까 타임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뭐 필요가 없는 것 같죠. 명령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0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드랍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처리 df 여기서 지금 얘를 호출한 거잖아요. 나머지 데이터 나눠주는 부분 스플릿 해주는 부분 스플릿을 7대3으로 해줬네요. 네, 여기서는 스태티파이드를 해서 뭔가 균등하게 확률적으로 분할을 해줬다. 그래서 7대3으로 분류했다는 게 뭐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 비율을 측정해 보니까 굉장히 작죠. 99%의 0.17.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치 데이터가 적다. 분포가 조금 불균형하다. 이거는 데이터셋 자체에서도 써 있었죠. 그래서 실제 현업에서도 저는 이상치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이상 탐지가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을 해결할 문제의 거의 주류거든요, 주류. 어놀로미 디텍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영역에 쓰이는데 항상 이런 이상치에 대한 데이터가 좀 부족해요. 어느 일각에서는 이상치 데이터가 없어도 모델을 만들 수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상치 데이터가 존재를 해야지 또 그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우리 지표 뽑아주는 부분이죠. 이런 거는 간략하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로지스트 회기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로지스트 회기 모델을 만들어줬는데
왜냐면 이진분류 문제니까요. 피팅해주고 테스트 예측해주고 테스트에서 1이니까 얘가 이상한 거냐 정상인 거냐를 판단해 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면은 여기서 잠깐 혼동인의 정확도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불균형 분류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지표를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대회가 아니어서 어떤 지표를 활용하라 이런 건 없긴 한데 근데 이거는 당연히 지금 데이터가 너무 불균형하니까 99.9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적잖아요. 이상치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이 혼동행렬은 별 의미가 없다. 실제 리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 사기인 데이터를 입력했더니 거기에 대한 정확도가 60%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치 데이터, 사기인 데이터에 대해서 약간 둔감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뭐 트레인하는 거 전처리 해놓은 거죠. 그래서 피팅해주고 예측해주고 평가해서 지표까지 뽑아주는 코드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LGBM으로 만들었고 에스티메이터 1000, 넘리브스 64, 엔잡스 -1로 하면 모든 CPU 자원을 다 활용해서 학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부스트 프롬 에버리지 폴스 좋네요. 이거는 인자죠, 인자. 여기서 위에서 만든 함수 우출해서 돌려보면 학습에 대한 매트릭이 출력이 되겠죠. C본으로 그려보면요. 그리고 이거는 사이드 픽스 해주는 거고 로테이션 우측 히스토그램. 그래서 아까 어마운트를 그렸네. 어마운트가 아까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금액. 그렇죠. 금액을 보니까 이거는 카운트 쓰고 금액을 보니까 요 정도 구간이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이야? 1000이야. 더 높은 금액은 여기 너무 작아서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이쪽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포가 영 마음에 들지 않죠. 우리가 돈 들어가는 거, 돈, 금액 들어가는 거, 이런 지표가 들어간 데이터들은 조금 로그 변환을 적용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규분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정규분포를 다 바꾸기 위해서 여기서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사용을 해서요. 여기에 금액에 대한 피처 얘를 트랜스폼해서 이제 바꿔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있던 거를 새롭게 입력한 여기로 표준화 시켜서 옮겨놓고 원래 있던 얘네 두 개, 타임하고 어마운트 얘네들은 삭제하는 전처리 함수. 그 다음에 정규분포 형태로 변환이 된 거를 스플릿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데이터셋을 전처리 해주고 바뀐 거를 모델에 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플릿 다시 해줘야 되는 거야. 스플릿 다시 해서 우리 전처리 된 데이터들을 넣어준 거. 그 다음에 다시 로지스틱을 돌려본 겁니다. 지금 모델 두 개 만들었죠, 두 개. 하나는 로지스틱 모델이고 하나는 라이트 GBM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로그 변화에 들어가는 로그 변화. 그렇죠. 왜냐면은 피처들마다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모델 성능이 조금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에 관련된 모델이 지금 분포가 되게 크죠? 0부터 70만까지 있어요. 이런 거는 불가피하게 로그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numpy의 로그 p 이 함수를 사용해서 이거를 로그 변환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죠? 새로운 어마운트 스케일드 된 열을 만들고 기존에 했던 열들은 지워버리고 왜냐면 안 쓸 거니까요. 그 다음에 성능을 찍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상치 데이터를 구한다고 합니다. 이상치가 있나 보죠. 여기에. 그래서 보면은 칼럼스에 1인 것만 4기인 경우만 추출한 다음에 퀀타에 4분위수를 구한 거죠. 1, 4분위, 4, 4분위.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이제 가운데 구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구한 다음에 어느 구간을 지정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최소값보다 작거나 여기보다 큰 치가 있으면 얘를 다 이상치 아웃라이어로 취급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 함수 이상치를 뽑아왔더니 이렇게 4개가 있다고 나왔네요. 하나, 둘, 인덱스를 뽑았으니까 우리 레코드 수는 27만 얼마 있어요? 4개. 그래서 얘네 4개는 이제 뭐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제거하는 게 들어있네요. 제거해주고 가중치를 1.5 그 다음에 리턴해주고 가중치를 제거한 다음에 그러니까 스케일도 되고 그러니까 로그 변환 얘기하는 거예요. 로그 변환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상치가 제거한 모델 그렇죠? 그래서 얘는 찍어본 것 같은데 얘도 아마 돌려보시면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칼럼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나?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굉장히 좋아졌죠. 요거는 뭐 똑똑하고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이 엄청나게 좋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저 로그별을 한 다음에 그래프를 좀 다시 찍어보는 게 좀 좋겠죠. 이거 좀 한번 해보시고 로그 변환이 시작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여기는 이제 스무트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스무트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틱 안 나오게 먼저 나오네. 스무트. 스무트가 이제 뭐 데이터 불균형을 처리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이 나올 거고요. 지금도 불균형한 자료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상치 데이터. 예를 들어서 35통의 메일이 있는데 32통 정상이고 3통은 스팸 메일이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상 0이냐 1이냐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여러 번 해왔던 이진분류 문제니까요. 대신에 데이터셋인데 조금 불균형이 있는 거죠. 우리가 유망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불균형이 있지 않았어요. 약 30% 정도가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신용카드랑 산탄데르 데이터셋 2개를 해봤지만 둘 다 1%가 안 돼요. 0.0 몇이에요. 그렇죠. 일단 불균형하다는 거예요. 얘도 지금 그런 상태가 돼 있고 비율로 따지면 얘도 0.09 정도 되네요. 얘도 지금 불균형하다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불균형 자료 가진 문제점은 뭐냐? 정확도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정확도의 역설. 그러니까 정확도를 믿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정확도를 믿으면. 어떤 개념을 참 보면 얼마나 잘 분류하는지에 목적을 두는 게 어큐러시였죠. 어큐러시.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셋이 불균형인 경우에는 이 어큐러시에 집중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걸 놓칠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어떤 문제가 있냐? 불균형이 심한 데이터 학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정상치가 되게 과하게 학습이 되잖아요. 이상치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면 아까 소수의 문제, 이상치에 대해서는 학습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모의고사를 봤는데 예를 들어 이상치는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죠. 걔는 안 푼 거예요. 100번을 풀었는데 100번에서 90%는 그런 문제를 안 풀었고 한 10번만 풀어본 거죠. 나머지 문제를 100번을, 90번을 풀었고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 대한 문제는 잘 못 풀겠죠. 학습이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어떤 모델을 만들고 스팸 분류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래처럼 16개 새로운 메일에 대해서 분류를 시켰더니 모두 정상 메일로 분류를 했대요. 그 중에 실제로는 2개의 스팸이 있었다고 한대요.
근데 이 두 개를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도 살펴보면 88%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정답 중에 틀린 게 몇 개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정확도 역설을 얘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스팸 메일을 분류하는 문제냐, 암 환자를 분류하는 문제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되게 민감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팸 메일을 분류하는 문제는 조금 틀려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암 환자를 분류하는 문제인데, 여러분이 정상인 사람 데이터를 가졌는데 암 환자가 갑자기 양성이라고 예측을 하면 이건 되게 크리티컬한 문제라는 거예요. 크리티컬한 문제. 그래서 이런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을 하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답지를 찾는 것보다 암 환자를 정확히 분류하는 쪽에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지표를 그걸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때는 어떤 문제인가에 대해서 어디에 포커싱을 맞추는지가 조금 선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본적으로 논리적으로 도메인의 영역을 알고 정확히 어떤 문제를 해결이 되는지 그거를 알고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억지로씨만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야 환자 100명이 있는데 여기서 뭐 1명 이런 거 찾는 문제보다 암 환자, 그래서 우리가 악성, 양성을 분류하는 모델이 있는 이유가 이런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양성, 음성으로는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악성, 양성을 먼저 분류하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조금 더 러프하게 다룰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오버샘플링. 오버샘플링은 부족한 거 채워주는 게 될 거고요. 언더샘플링은 많은 걸 줄여주는 게 되겠죠. 같이 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 스모트라는 것도 있죠. 스모트 마이너리티 오버샘플링 테크닉. 오버샘플링은 말 그대로 적은 데이터를 오버하게 만드는 기법이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은 이상 데이터가 굉장히 적잖아요. 걔를 오버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보면은 소수 클래스 데이터를 다수 클래스 데이스만큼 수만큼 랜덤하게 복원한다. 그러니까 이상치 데이터를 이 숫자에 맞게끔 오버해서 랜덤하게 복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타깃 변수가 10,000개라고 치면 소수 클래스가 100개를 이상치 말하는 거죠. 이상치 아웃라이어. 그래서 소수 클래스 데이터를 랜덤으로 복원 추출해서 10,000개까지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으로 데이터셋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나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개수를 늘린다는 게 되겠죠. 만약 이상치 데이터가 뭐 0.1이다 그러면 뭐 비슷하게 이거를 개수를 늘려준다는 거예요. 정상치 데이터만큼. 그래서 비율이 똑같아지게 만드는 방법. 그게 오버샘플링에 대한 방법이고요. 언더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 많은 거를 낮춰주는 방법이에요. 얘를 100개로 낮춰주는 방법.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여기에 비례하게 이상치에 맞게끔 줄여주는 거죠. 그런데 항상 데이터를 날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좋지는 않죠. 왜냐면 유실이 되니까요. 데이터가. 왜냐면 데이터가 다 돈이잖아요. 돈, 우리.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버샘플링이나 언더샘플링이나 개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개수를. 그러니까 한쪽으로 맞춰주는 거. 그렇죠. 그러면 같이 쓰는 기법이 있어요. 얘는 반반씩 섞은 기법이다. 한쪽을 늘리거나 한쪽을 줄이는 것 대신에 두 개를 같이 하이브리드로 섞어서 쓴다는 겁니다. 소수 클래스에서는 오버샘플링을 적용하고 다수 클래스에 대해서는 언더샘플링을 적용해서 두 클래스가 같은 비율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5050을 만든 거죠. 얘는 줄이고 얘는 늘려서 중간치의 데이터셋의 개수를 맞춘다. 그냥 뭐 쉬운 개념이죠. 그래서 5050개가 될 것이다. 된 거고. 그다음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스모트 나오죠. 스모트는
일반적으로는 개수를 늘리는 기법이다. 근데 이제 오버 샘플링하고 중요한 차이점은 얘는 랜덤으로 뭐 이렇게 그런 데이터셋을 비슷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의 데이터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래서 만드냐 그러니까 소수 데이터 중에서 한 개를 골라놓고 가까운 거리 우리 KUC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0.1이면 거의 비슷한 게 뭐 0.11, 0.12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얘네를 찾는다는 거예요. 상수처럼. 그러면 얘는 지금 이상치 데이터니까 이상치 데이터 중에서 가까운 거니까 이상치에 비슷한 데이터가 되겠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수에 맞게끔 여기서는 지금 7개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원래 7개죠 원래? 뉴 아닌 게 하나, 둘, 셋, 넷, 다 17개. 7개였는데 K유수로 우리가 상수값 주고 만들어 보니까 지금 네모는 16개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중에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까이 5개를 만드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개수를 늘려가지고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상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비례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비슷하게. 비례하기보다 비슷하게. 거기에 스모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불균형할 때는 이렇게 쓰면은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어큐러시가 좋아지진 않겠죠.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죠. 왜냐면은 이상치 데이터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틀릴 확률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확도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상치 데이터가 많아야지 실제로 도메인에 갔을 때 쓸모가 있는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아까 이것도 신용카드 탐지 데이터셋도 여기에 있는 거 로우 데이터 그대로 사용했더니 아까 리콜이 60%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반 조금 더 맞는다는 40%는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 도메인에서 신용카드 데이터에서 40%의 사기꾼을 못 잡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신빙성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 스무트 기법 적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를 아마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 자체에 이런 라이브러리 IMB run이라는 거예요. 오버샘플링에 얘를 스무트로 받아오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스무트 만들어 주고요. 지금 변수에 오버를 추가해가지고 P샘플, 리샘플 그러니까 지금 늘리는 거죠. 개수를 스무트 적용 전에 피처 레이블 세트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0만이 좀 안 되죠. 20만이 안 되는데 스무트 적용 후에 피처 레이블을 확인했더니 40만이 됐다. 스무트 적용했으니까 40만이면은 이상치도 반이 돼야 되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래서 거의 50%를 서로 갖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넣을 때는 이렇게 위에서 만든 데이터 넣어줘야죠. 테스트셋은 그럴 필요 없고, 그렇죠? 테스트니까 트레이닝 시킨 모델 넣어주고 평가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얘는 지금 뭐 완전히 프리시전은 잘못 나왔죠. 되게 낮게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저 특성을 확인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형률이 압도적으로 올라왔죠. 압도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프리시전 리콜 커브, 그러니까 ROC 커브 그리기 위한 함수. 그래서 프리시전 리콜 스레숄드 지금 프리시전 리콜 커브에서 받아온 다음에 그래프로 그리는 부분이 되겠죠. 그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나옵니다. 또 반비례는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여기 지금 프리시 이게 잘못 나왔나요? 정밀도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0.05면 이렇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어... 그렇죠? 이상한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한다. 여기서 분류기로 다시 학습하는 부분이네요. 여기는 LGBM 모델로. 또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서 그려보세요. 그래프. 스태킹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앙상블하고 좀 비슷하게 근데 여러 가지 모델들의 예측값을 최종 모델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예측 방법이다. 그래서 약간 성능을 높이는 방법 중에 거의 이제 마지막 정도의 레벨? 그러니까 더 극한으로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왜냐면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모델의 예측값들을 최종 모델 학습 데이터로 사용한다고 해요. 스택이라는 게 쌓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모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4개의 모델을 썼으니까 4개의 어느 예측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예측값을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좀 신기한 개념이 갑자기 등장했죠. 갑자기 데이터 프레임 나오면서. 그렇죠. 예측값을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최종 모델을 라이트 GBM을 할 건데 여기에 데이터로 사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측값을 최종 모델의 학습 데이터 사용을 했다라는 라이트 GBM의 데이터로 요 4개의 모델이 만들어낸 예측값을 가지고 나서 걔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했대요. 일반 데이터 셋이 아니고 그 개념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4개 모델을 만들어서 뭐 예측값이 나올 거잖아요. 큐러시가. 걔를 라이트 GBM에 학습 데이터로 집어넣어서 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택이 지금 쌓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무조건 좋아지냐? 그것도 아니래요. 잘 사용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다만 여기 보시면 나오죠. 성능이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극한으로 마지막 레벨에서 저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런 성능 차이로 캐글 대회나 기타 대회에서는 저 지표를 가지고 이제 점수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4개 정도를 사용을 해야지, 4개 정도 모델을 사용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조금 이제 뎁스 깊게 살펴보면 Y가 레이블, 답안지라고 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셋을 쪼갰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트레이셋이 있고, 그렇죠. 트레이셋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측값은 똑같잖아요. 트레이셋에 대한 예측값이 있을 거고, 테스트셋에 대한 예측값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2개를 계산해서 지표를 뽑는 거잖아요. 큐러시를. 그렇죠? 요거는 모델 만들 때 사용하는 영역이고요. 여기는 실제로 우리가 어큐러시를 볼 때는 테스트셋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여기서 몇 개가 맞았느냐, 몇 개가 맞았는지를 보고 우리가 지표를 뽑아내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최종 모델에서는 y 예측값과 실제 값의 독립변수, 종속변수 적용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독립적이라는 거죠. 얘랑. 그렇죠. 왜냐면 얘는 모델에 만들 때 썼던 거니까. 그렇죠. 얘는 독립인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 모델에서는 y 예측값, 그리고 실제값. 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작용을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다고 했어요. 서두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셋 구조로 띄고 있는데 이렇게 예측값을 넣는 거예요. 데이터를 넣는 게 아니고
예측값을 이렇게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트레이셋에 대한 이 모델에 대한 예측값, 트레이셋에 대한 이 모델의 예측값, 트레이셋에 대한 이 예측값. 데이터셋이 아니고요. 얘를 데이터셋 만든다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그래서 왜 열로 붙였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행을 보면 각 모델들의 첫 번째 y 원소에 대한 값이 들어있다. 근데 맞죠? 그러니까 얘가 y가 어느 데이터일 거잖아요. 그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요소에 대한 예측값. 그러니까 이 최종 모델이 하려고 하는 거는 y의 실제 값이 어느 정도일 때 요 4개 값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뭐 91%, 92%, 뭐 93%, 94%. 그렇죠? 어떤 한 요소에 대해서 지금 데이터 프로에 만든 거니까요. 이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택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4개 중에 하나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지금 언더바 1, 2, 3이 붙었죠. 1, 2, 3. 이거는 교차 검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 교차 검증. 교차 검증은 우리가 알고 있죠. 데이터셋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번 학습할 때는 테스트셋이 학습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테스트셋은 아니고 엿셋.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밸리데이션 셋이 한 번은 학습도 됐다가 한 번은 또 쪼개져서 검증으로 됐다가 요 기법이 우리 크로스 밸리데이션 기법인 거죠. 개까지 지금 더해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총 그림으로 나중에 본다고 하면 트레이셋이 있고 트레이셋에 교차 검증 한 번 한 거. 여기서는 지금 교차 검증이 얘가 된 거죠. 얘가 교차 검증의 밸리데이션 셋으로 활용이 된 거죠. 왜냐하면 학습하고 예측하는 과정을 계속 하는 게 검증이니까. 다음번에는 뭐 이렇게 순서가 바뀌겠죠. 요만큼하고 얘를 예측하고. 이게 지금 교차 검증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요 안에 이 대상이 저 4개의 모델로 학습한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첫 번째 예측한 거 가지고 y3에 대한 예측값 생기고 두 번째 예측한 걸로 예측값이 뭐 생기고 근데 이거 뭐 당연한 부분인 거죠. 설명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한데 나중에 소스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네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모델별로 예측한 값을 스택으로 구성하고 지금 여기에서 열들은 크로스 베리에이션이 되겠죠. 이렇게 DF로 만들어서 쭉 이어붙여서 이렇게 모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최종 모델을 탄생을 시키는 거죠. 최종 모델 아키텍처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트레이셋 보면 여기는 크로스 베리에이션 한 개 들어있을 거고 이렇게 예측값이니까 뭐 어큐러시라고 예를 들면 뭐 91, 뭐 92, 9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고 얘를 최종적으로 학습했는데 아까 위에서는 LGPM이었나요? 걔로 지금 마지막 학습을 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Y 트레인이 나온다는 거죠. Y 트레인은 모델을 얘기하는 거고 모델이 나왔으니까 이 모델을 가지고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테스트셋을. 그러면은 Y 테스트가 나오겠죠. 전체적으로 다 모아놓은 거를 보면 이런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트레이스셋만 일단 보면 여기에 각각 모델들이 있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 돼요. 여기 안에 각각 교차 검증한 것들. 근데 지금 보면은 예측한 값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예측한 값들. 데이터가 아니고.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최종적인 모델에서 훈련을 시키고 그 모델을 가지고 지금 뭐 테스트 셋을 프레디트 하면 되는 거죠. 형상적으로는 이렇고 코드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코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우리 암 데이터셋 사용을 했네요. 암 데이터셋. 그래서 지금 뭐 아이다 부스트 들어있긴 한데, 이렇게 데이터셋 분류해준 거, 실행을 시켜볼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활용할, 스태킹할 4개의 모델을 생성했습니다. KNN하고 랜덤포레스트랑 디시전 트리, 그 다음에 아이다 부스트 분류 모델. 최종적으로는 로지스틱 회기 모델로 만들 거고, 여기에 지금 뭐, 옵션을 줬어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뤄볼 건데, 정교와 강도 옵션을 10 정도를 줬습니다. 모델을 4개 만들고요. 최종 모델 하나. 그 다음에 각각 모델들을 학습. 데이터셋이 좀 작으니까 금방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는 코랩 주피터니까 마지막 거에 대한 거밖에 안 나오고요. 그래서 각각 모델에 대해서 예측한 결과를 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찍어봤어요. 어큐러시겠죠, 어큐러시. 그래서 92, 96, 89, 95 이렇게 나왔고요. 네, 보면 원파이 어레이에다가 4개를 넣었어요. 쉐이프 찍어봤죠. 4 곱하기 114가 나오네. 114. 피처들이 있을 거니까요. 그렇죠. 걔를 트랜스포즈. 왜냐면은 우리 행렬을 트랜스포즈 해줘서 피처들, 예측 결과 피처들하고 좌우 행렬을 뒤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바뀌게 114 행 사열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모델 4개. 그렇죠? 행렬에서 트랜스포즈 시킨 거니까. 여기는 피처들이 되겠죠, 피처들. 그러니까 114행 4열짜리 아까 스태킹 모델 아키텍처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로지스틱 회기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넣어서 예측한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올라갔죠. 약간 1% 정도. 최고 좋은 거에 비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 여기는 크로스 베리에이션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로스 베리에이션까지 해보자. 그래서 뭐 스태킹 베이스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모델 지금 데이터셋 받는 부분이고요. 홀드수도 인자를 받고 셔플 펄스로 주고요. 그다음에 논파이 배열 제로스를 초기화 시켜놨고 그러니까 다 영어로 채운다는 거죠. 영어로 채우는 거. 쉐이프의 영행 테스트 프레드도 다 영어로 채워놓고요. 프린트 할 때는 뭐 어느 모델 시작 이런 거를 클래스 이름을 모델에 접근해서 더블스코어 함수랑 변수에 접근해서 찍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크로스 베리에이션을 하는 거죠. 트레이스에 쪼개가지고 인덱스별로 쪼개지면 학습이 될 거고 그다음에 폴드 내부에서 각각의 우리 어큐러시가 들어있는 것들이 데이터셋으로 활용이 되면서 학습이 되는 거죠. 그냥 폼은 안에 있으니까 저장시키고 나중에는 npmin 평균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평균하고 예측한 거 리턴해주고 그래서 크로스 베리에이션을 넣은 거를 다시 받아서 학습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죠. 트레인 테스트. 각각 지금 폴드를 7번으로 준 거죠? 7개. 준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컨캐트네이트로 합칩니다. 저 엑스트레인하고 테스트를 합쳤어요. 원본의 모양이 114에 30이었는데 얘를 지금 콘캐트네이트로 합친 거죠. 왜냐면 우리 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니까 얘를 다 붙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아까 피처를 트랜스포드에서 합친 거니까 지금 열은 똑같고 밑에 쪽으로 붙은 걸 볼 수 있죠. 이 데이터셋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모양, 그러니까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정확도를 측정한 다음에 걔를 마지막 우리 로지스틱 회귀 모델에 태워서 최종적으로 예측한 거야. 97.37이니까 뭐나 뭐 별 차이는 없죠 지금. 이제 기법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극한의 확률, 어큐시나 지표도 높이기 위해서 마지막 1, 2% 정도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반적 기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회나 이런 거 활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죠. 애초에 여기 4개도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성능이 잘 나오는 모델로 구성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에 뭐 디시전 트리보다는 뭐 캡부스트를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활용해도 성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아마 머신러닝의 성능이 뭘 해도 안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데이터셋 똑같고 하다 보면 그때는 사용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분석 과제 전형에서는 마지막에 이거를 활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다 해보실 분들은 강의 실습을 하나 내드릴게요.